비가 내리는 밤, 도심의 고층 빌딩 옥상에서 한 남자가 떨어졌다. 제이슨 그룹 회장 한도현,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던 남자였다. 그의 몸은 48층 높이에서 추락해 1층 로비 앞 분수대 옆에 떨어졌고, 새벽 경비원이 발견했을 때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봉쇄했고 과학수사팀이 투입됐다. 그리고 불과 6시간 만에 용의자가 특정됐다. 한도연의 아들 한지훈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35살의 한지훈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늘 숨죽이며 살아온 남자였다. 경영 수업을 받았지만 실권은 없었고 회사 내에서조차 그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런 그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경찰은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그것도 한지훈의 것이었다. 옥상 난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회장의 셔츠 깃에서도 동일한 지문이 나왔다. CCTV에는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경 한지훈이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분 뒤 그는 다시 내려왔다.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무언가 묻어 있는 듯 보였다. 경찰이 그의 아파트를 급습했을 때 침실 옷장 깊숙이 숨겨진 셔츠 한 벌이 발견됐다. 그 셔츠에는 한도연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 한지훈은 경찰 조사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기억 속 그날 밤은 아직도 몽롱했다. 술을 마셨다. 많이 마셨다. 그리고 아버지와 다퉜다.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격렬했다. 하지만 그 이후는? 그는 정말로 옥상에 올라갔을까? 아버지를 밀쳤을까? 그 순간의 기억이 텅 비어 있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서 그가 처음으로 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형사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지훈 씨. 지문, CCTV, 혈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한지훈은 구속됐다. 언론은 빠르게 움직였다. 재벌가의 비극,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탐욕이 부른 살인.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고 대중은 그것을 삼켰다. 한지훈은 하루아침에 냉혈한 살인자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다. 변호사 서민우였다. 서민우는 42살 형사 전문 변호사로 15년간 법정을 누빈 노련한 인물이었다. 그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만 23건, 그중 절반은 언론과 여론이 유죄라고 단정지은 사건들이었다. 그는 증거를 믿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증거만을 믿지 않았다. 그가 믿는 것은 사람의 행동 패턴, 심리, 그리고 맥락이었다. 서민우가 한지훈의 사건을 맡게 된 건 우연이었다. 아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사건 발생 사흘째 되던 날, 그의 사무실로 걸려온 익명의 전화. 목소리는 변조돼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한지훈은 범인이 아닙니다. 증거를 다시 보세요.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그 한마디가 서민우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사건 기록을 요청했고 밤을 새워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고. 증거가 너무 깔끔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 서민우는 구치소로 한지훈을 찾아갔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한지훈은 수척해 보였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변호사 서민우입니다. 당신의 사건을 맡고 싶습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소용없어요. 증거가 다 저를 가리키잖아요. 변호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서민우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다. 증거가 당신을 가리킨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증거가 너무 완벽하다는 겁니다. 진짜 범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깔끔하게 남기지는 않죠. 한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민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날 밤 옥상에 올라갔다는 건 인정합니까? 기억이 안 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아버지와 다투었고 그 다음은 그냥 집에 돌아와서 쓰러졌던 것 같아요. CCTV에는 당신이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의 표정, 그건 살인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는데요? 혼란스러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민우는 한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한지훈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서민우가 자리했다. 검사 측에서는 베테랑 검사 박진수가 나섰다. 그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로 유죄율이 95%에 달하는 무서운 인물이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은 피고인 한지훈이 피해자 한도연을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박진수 검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첫째, 피고인의 지문이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옥상 난간, 그리고 피해자의 셔츠 깃에서 말입니다. 둘째, CCTV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시각에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셋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셔츠가 발견됐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었다. 서민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앉아 있었다. 박진수 검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와 격렬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동기입니다. 재판장이 서민우를 바라봤다. 변호인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서민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법정을 둘러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는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증거가 과연 자연스러운가? 무슨 의미입니까? 지문, CCTV, 혈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말이죠. 하지만 실제 범죄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지우려 하고 실수를 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마치 교과서처럼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범죄일까요? 박진수 검사가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지금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증거는 증거입니다. 증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서민우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그는 시선을 재판장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저는 앞으로 이 재판에서 증명하겠습니다. 한지훈은 범인이 아니며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도 밝혀내겠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렸다. 다음 공판일은 2주 후입니다.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공판이 끝난 후 서민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사건 자료를 다시 펼쳐놓았다. 그의 조수 이수진이 커피를 가져오며 물었다. 변호사님, 정말로 조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야. 서민우는 CCTV 화면을 다시 돌려봤다. 한지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 그리고 옥상으로 향하는 복도. 그는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수진, 이거 봐. 뭔데요? 타임스탬프. 여기 프레임이 한 장 건너뛰었어.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CCTV는 초당 30프레임으로 녹화돼. 그런데 여기는 2프레임이 빠져 있어. 누군가 편집한 거야. 이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정말로 조작이란 말씀이세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더 파고들어야 해. 서민우는 다시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더 발견했다. 국과수 보고서에 기록된 지문 채취 시간이 새벽 4시였는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3시 30분이었다. 그렇다면 지문은 언제 채취된 걸까? 이수진 국과수에 연락해서 정확한 채취 시간을 확인해줘. 그리고 당일 현장에 있던 모든 인원 명단도 받아와. 알겠습니다. 서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한지훈을 범인으로 만들려 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멀었다. 하지만 서민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서민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사건으로 가득했다. CCTV의 프레임 불일치, 국과수 보고서의 시간 오차,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증거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지훈을 범인으로 만들려 했고, 그 계획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거의라는 말이 중요했다. 완벽한 계획에는 언제나 작은 틈새가 있기 마련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이 서류 뭉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돼 있었다. 변호사님, 국과수에서 답변이 왔어요. 지문 채취 시간이 보고서와 실제가 다르다고 합니다. 서민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다른데? 보고서에는 새벽 4시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 채취는 5시 10분경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현장이 혼란스러워서 기록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군요. 1시간이나 차이가 나. 서민우는 턱을 쓸어내렸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누군가 그 시간 동안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현장에 있던 인원 명단은 여기 있습니다. 이수진이 건넨 명단에는 경찰관 6명, 국과수 요원 3명, 그리고 제이슨 그룹의 비서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민우는 비서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장미라. 왜 비서가 현장에 있었지? 회장님의 개인 비서라고 합니다. 경찰이 회사에 연락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왔다고 하네요. 비서가 새벽 3시에? 서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회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새벽 3시에? 그것도 현장까지? 보통은 회사나 경찰서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장미라를 만나야겠어. 약속 잡아줘. 알겠습니다. 이틀 후 서민우는 제이슨 그룹 본사 앞 카페에서 장미라를 만났다. 그녀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난 그녀는 서민우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변호사님, 제가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미라 씨 사건 당일 밤 현장에 가셨죠? 네,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바로 갔습니다. 새벽 3시에요? 장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네. 저는 회장님의 개인 비서였기 때문에 항상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죠? 10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일정을 확인하셨어요. 그 이후엔 없었습니다. 서민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장미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장에서 뭘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CCTV에는 당신이 옥상 근처 복도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던데요. 장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잘못 보신 겁니다. 저는 로비에만 있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서민우는 태블릿을 꺼내 CCTV 화면을 보여줬다.
시각은 새벽 4시 40분. 복도 끝에 여성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장미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회장님을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옥상은 이미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장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민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장미라 씨, 당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지훈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장미라가 갑자기 소리쳤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분은 제게 특별한 분이었어요. 서민우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특별한 분.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상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혹시 회장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습니까? 장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 그냥 비서로만 봤어요. 서민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장미라는 한도연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일방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동기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는 단순히 슬픔에 빠진 여성일 뿐일까? 장미라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죽기 전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장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서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럼 정말로 협박이 있었습니까? 네, 한 달 전쯤부터였어요. 회장님이 이상한 메일을 받으셨어요. 내용은 모르지만 그 이후로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그 메일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회장님이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서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도연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고 그 협박과 그의 죽음은 분명히 연결돼 있었다. 서민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한도연의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미 압수해간 상태였다. 하지만 서민우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 그는 제이슨 그룹의 IT 담당자에게 연락했고 비공식적으로 백업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날 밤 서민우는 한도연의 이메일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대부분은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한 달 전부터 이상한 메일이 눈에 띄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없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서민우는 다음 메일을 열었다. 당신이 숨긴 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세요. 서민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도연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왜 한지훈을 범인으로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서민우는 메일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하지만 발신자는 VPN을 사용했고 추적은 불가능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변호사님, 조심하세요. 당신도 위험합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파헤치고 있는 진실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멈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는 끊어졌다. 서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확실한 신호였다.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 다음 날 서민우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한지훈의 전 연인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30살 정도의 지적인 인상을 가진 여성으로 한때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였다. 하지만 몇 년 전 스캔들로 인해 기자직을 그만뒀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변호사님, 저는 윤서연입니다. 서민우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훈을 도와주세요. 그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확신합니까? 윤서연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한도연 회장이 죽기 전날 밤 저에게 보낸 파일입니다. 서민우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이 열리자 그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한도연의 비자금 명세서였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이 여러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걸 어떻게 받았습니까? 회장님이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파일을 공개하라고요. 왜 당신에게? 윤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저는 과거에 회장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서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도연은 비자금 스캔들을 숨기고 있었고 누군가 그것을 폭로하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도연은 죽었다. 이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은요. 왜입니까? 제가 이걸 제출하면 제 과거도 함께 드러나요. 저는 과거에 회장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자직을 잃었어요. 다시 그 수렁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서민우는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파일이 필요했다. 윤서연 씨, 이 파일은 한지훈의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지훈을 사랑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윤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출할게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윤서연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였다. 서민우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중환자실 앞에서 경찰관을 만났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차가 갑자기 돌진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없고 차량은 도주했습니다. 서민우는 주먹을 쥐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윤서연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USB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윤서연 씨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은 가방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민우는 가방을 받아 안을 뒤졌다. 하지만 USB는 없었다. 누군가 이미 가져간 것이다. 서민우는 병실 창문 너머로 윤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고 생명 유지 장치에 연결돼 있었다. 그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내가 늦었구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윤서연이 USB를 건네기 전 서민우는 이미 파일을 복사해 두었다. 그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가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비자금이 흘러간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의 실소유주. 그 이름은 강도혁, 제이슨 그룹의 CFO였다. 서민우는 마침내 진범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다. 강도혁. 51살의 제이슨 그룹 최고 재무책임자. 한도연 회장의 최측근이자 회사의 모든 재무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서민우는 그의 프로필을 꼼꼼히 살펴봤다. 명문대 출신, MBA 학위, 30년간 재무 분야에서 일해온 베테랑.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이력이었다. 하지만 비자금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은 그가 한도연의 불법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의미였다. 서민우는 이수진을 불렀다. 강도혁에 대해 조사해. 최근 몇 달간의 동선, 재산 변동, 그리고 한도연 회장과의 관계. 모든 걸 파헤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윤서연 씨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의식이 없어. 의사 말로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하더군. 이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네요.
그래, 이건 거대한 음모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중심에 서 있어. 며칠 후, 이수진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변호사님, 강도혁의 재산이 최근 2달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약 50억 원이 송금됐어요. 출처는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원래 한도연 회장의 비자금이었어요. 서민우는 턱을 쓸었다. 강도혁은 한도연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도연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강도혁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도연 회장이 강도혁을 의심했다는 증거는 없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회장님이 외부 회계법인의 내부 감사를 의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지만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그럼 강도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야.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감사를 담당하기로 했던 회계사가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사건 이틀 후에요. 서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강도혁은 한도연의 비자금을 빼돌렸고 한도연이 그 사실을 눈치챘다. 내부 감사가 시작되면 모든 게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강도혁은 한도연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완벽한 희생양으로 한지훈을 선택했다. 강도혁을 만나야겠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하지만 직접 보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어. 서민우는 제이슨 그룹 본사를 방문했다. 고층 빌딩의 45층, 임원 전용층에 위치한 강도혁의 사무실은 넓고 화려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강도혁은 서민우를 맞이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은발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돈돼 있었고 고급 양복은 그의 권위를 더욱 부각시켰다. 서민우 변호사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지훈의 변호를 맡으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강도혁 씨, 한도연 회장님과는 얼마나 오래 일하셨습니까? 25년쯤 됐죠. 회장님은 저에게 스승이자 친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잃으셨는데 많이 슬프시겠습니다. 강도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물론입니다. 매일 밤 회장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서민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내부 감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강도혁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 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감사가 중단됐습니까? 회장님이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서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강도혁은 침착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이 배어 있었다. 강도혁 씨, 혹시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가 당신 소유더군요. 강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변호사님, 당신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아닙니다.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강도혁은 뒤돌아 서민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그 힘에 맞서고 있어요.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협박입니까? 경고입니다. 서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도혁 씨, 곧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민우는 즉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강도혁의 반응은 확실했다.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서민우가 그것에 가까워지자 긴장한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법정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다. 그날 밤 서민우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여보세요?
서민우 변호사님, 강도역을 조사하고 계시죠? 목소리는 변조돼 있었다. 서민우는 긴장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USB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강도역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왜 저를 돕는 겁니까? 저도 강도역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전화는 끊어졌다. 서민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민우의 사무실 우편함에 작은 소포가 도착했다. 안에는 USB가 하나 들어 있었다. 서민우는 조심스럽게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이 열리자 그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강도역이 한도연의 비자금을 빼돌린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송금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그리고 심지어 강도역과 한도연의 통화 녹음까지 있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한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혁, 자네 내 돈을 빼돌렸지? 내부 감사가 시작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강도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그럴 리 없잖습니까? 증거가 있어. 자네가 해외로 송금한 기록을 다 확인했어.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네. 회장님,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 자네를 믿었는데 배신했구만.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서민우는 주먹을 쥐었다. 이제 확실했다. 강도혁은 동기가 있었고 한도연을 제거할 이유가 충분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 USB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 출처가 불분명했고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이었다. 검사 측에서는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것이었다. 서민우는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 순간 이수진이 다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윤서연 씨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기억을 잃었대요. 사고 전후의 기억이 전부 사라졌다고 합니다. 서민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윤서연은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녀의 증언이 없으면 USB 파일만으로는 부족했다. 병원에 가보자. 서민우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윤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윤서연 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한지훈은요? 한지훈을 기억하십니까? 지훈.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 이름은 익숙해요. 하지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서민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기억상실증은 일시적일 수도 영구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윤서연 씨, 당신은 한도연 회장으로부터 중요한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윤서연은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서민우는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민우는 다시 USB 파일을 검토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파일 중 하나에는 CCTV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영상이었다. 사건 당일 밤 강도혁이 제이슨 그룹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시각은 밤 10시. 한지훈이 옥상에 올라가기 1시간 전이었다. 서민우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다. 강도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약 30분 후 그는 다시 내려왔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다. 서민우는 화면을 확대했다. 그것은 장갑이었다. 이거야. 서민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강도혁은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고 한지훈의 지문을 조작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서민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한지훈은 사건 당일 회사에 들렀었다. 그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그때 강도혁이 한지훈의 지문을 채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유리컵이나 문손잡이에서 지문을 떠낸 후 그것을 범행 현장에 옮긴 것이다. 서민우는 마침내 진실의 전모를 파악했다.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일뿐이었다. 다음 공판일이 다가왔다. 서민우는 법정에 들어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다. 강도혁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 박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검사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제출했다. 그것은 한지훈의 심리 감정 결과였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한지훈은 폭력적 성향이 있으며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나와 있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서민우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물었다. 변호인 측 반론하시겠습니까? 서민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검사 측이 제시한 심리 감정은 편향돼 있습니다. 감정을 실시한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과 단 한 번의 면담만 진행했으며 그것도 불과 30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객관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박진수 검사가 반박했다.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변호인은 전문성을 의심하는 겁니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불충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서민우는 서류를 꺼냈다. 재판장님, 저는 독립적인 심리 감정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가 제출한 감정서에는 한지훈이 폭력적 성향이 없으며 오히려 억압된 감정을 내면화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와 있었다. 두 감정서가 상반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서민우는 법정을 둘러보며 말했다.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진짜 증거를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재판장님, 저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서민우는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법정을 천천히 둘러봤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재판장도 검사도 방청석의 기자들도 그리고 강도혁도. 서민우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됐습니다. 한지훈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박진수 검사가 즉각 반발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닙니다. 서민우는 태블릿 화면을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사건 당일 밤 10시 제이슨 그룹 건물 로비.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이슨 그룹의 CFO 강도혁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도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서민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강도혁은 사건 당일 밤 10시에 회사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죠. 이 영상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CCTV입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 영상이 한지훈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진수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 영상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출처는 제이슨 그룹의 보안 서버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CCTV 파일에는 이 부분이 의도적으로 삭제돼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강도혁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모습. 그의 손에는 장갑이 들려 있었다. 강도혁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지훈의 지문을 남겨야 했습니다. 어떻게? 미리 채취해둔 지문을 현장에 옮긴 겁니다.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서민우는 서류를 꺼냈다. 국과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한지훈의 지문은 자연스럽게 찍힌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전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의 압력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일부 융선이 불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박진수 검사가 반박했다. 그건 추측에 불과합니다. 국과수의 정식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간과된 겁니다. 서민우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저는 독립적인 지문 전문가에게 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현장의 지문은 전사된 것이며 자연스럽게 찍힌 것이 아닙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재판장은 서류를 받아 검토했다. 서민우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다. 강도혁은 한도연 회장의 비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페이퍼 컴퍼니로 옮겼고 회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내부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강도혁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고 회장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민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한도현과 강도혁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혁, 자네 내 돈을 빼돌렸지? 내부 감사가 시작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그럴 리 없잖습니까? 증거가 있어. 자네가 해외로 송금한 기록을 다 확인했어.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돌려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네.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강도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박진수 검사는 말문이 막힌 듯 보였다. 서민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재판장님, 강도혁은 한도연 회장을 죽인 후 완벽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한지훈입니다. 회장의 아들이자 회사 내에서 입지가 약한 인물. 게다가 사건 당일 밤 회장과 다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죠. 서민우는 강도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강도혁은 한지훈이 회사를 떠난 후 그의 사무실에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유리컵이나 문손잡이에서요. 그리고 그 지문을 범행 현장에 옮겨 놓았습니다. CCTV는 편집했고 국과수 보고서는 조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지훈을 가리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증거는? 재판장이 물었다. 제가 제출한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지문 재감정 결과가 모두 증거입니다. 또한 강도혁의 해외 계좌로 송금된 비자금 내역도 있습니다. 서민우는 USB를 꺼내 제출했다. 이 USB에는 강도혁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박진수 검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휴대폰을 꺼냈고 방청객들은 술렁거렸다. 강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서민우는 한지훈을 바라봤다. 한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변호사님,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이겼어. 1시간 후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장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는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CCTV 편집 흔적과 지문 전사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강도혁을 바라봤다. 강도혁 씨, 법정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강도혁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그는 증언대로 걸어갔고 재판장 앞에 섰다. 당신은 사건 당일 밤 제이슨 그룹 건물에 있었습니까? 강도혁은 침묵했다. 대답하십시오. 있었습니다. 왜 그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당신의 상사가 살해당한 날 밤인데요. 강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민우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민우는 강도혁 앞으로 걸어갔다. 강도혁 씨, 당신은 한도연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그 비자금 중 일부를 빼돌렸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서민우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 송금 기록을 보십시오. 페이퍼 컴퍼니에서 당신의 해외 계좌로 50억 원이 송금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강도혁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건 정당한 보수였습니다. 보수요? 비밀 계좌로 받는 보수가 정당합니까? 강도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민우는 계속 압박했다. 당신은 한도연 회장이 내부 감사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지훈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강도혁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회장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날 밤 옥상에 올라갔습니까? 저는 그냥. 강도혁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그는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너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서민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재판장님, 진범은 강도혁입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강도혁은 구속됐고 한지훈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한지훈의 얼굴에는 안도와 슬픔이 교차했다. 그는 서민우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결국 돌아오지 않네요. 서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법원을 떠났다. 서민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병원으로 향했다. 윤서연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병원에 도착한 서민우는 윤서연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윤서연 씨.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님 기억났어요. 뭐라고요? 제 기억이 돌아왔어요. 조금씩이지만요. 서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입니다. 지우는 무죄를 받았나요? 네. 강도혁이 자백했습니다. 윤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쉬십시오.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서민우는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날 밤 서민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지난 몇 주를 돌이켜봤다. 완벽한 증거, 완벽한 범죄.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다. 증거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사람만이 진실을 왜곡한다. 그리고 또한 사람만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서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한 사건이 끝났군.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몇 주 후 강도혁의 재판이 열렸다. 그는 한도연 살해, 증거 조작, 배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도혁은 항소를 포기했다. 한지훈은 제이슨 그룹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장학금, 복지시설, 그리고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 윤서연은 완전히 회복했고 다시 기자로 복귀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다룬 심층 기사를 썼고 그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와 한지훈은 가끔 만나 커피를 마셨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장미라는 제이슨 그룹을 떠났다. 그녀는 작은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한도연을 추모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그녀에게 한도연은 여전히 특별한 사람이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서민우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수진이 커피를 가져오며 물었다. 변호사님, 언제쯤 쉬실 거예요? 일이 끝나면. 일은 끝나지 않잖아요. 서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계속하는 거지. 이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서민우는 다시 파일을 펼쳤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의뢰인, 새로운 진실. 그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민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정의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단 하나의 진실이라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민우는 다시 파일에 집중했다. 그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나. 1년 후 서민우는 한 강연회에 초대받았다. 주제는 법과 정의였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서민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증거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첫 마디에 청중들이 조용해졌다. 증거는 단지 사실의 조각일 뿐입니다. 그 조각들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진실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맞추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서민우는 청중을 둘러봤다. 완벽한 증거 사건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진실은 때로 숨겨지고 왜곡되고 조작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끝까지 찾는다면 말이죠.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실이 작든 크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청년이 서민우에게 다가왔다. 변호사님, 저도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처럼요. 서민우는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은 선택이야. 하지만 기억해. 변호사가 되는 건 쉽지만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는 건 어렵지. 항상 진실을 찾으려 노력해. 명심하겠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서민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진실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서민우는 강연장을 나섰다. 밖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진실을 향해, 새로운 정의를 향해.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